여도 야도 깊어지는 선대위 고심입니다. 이 MBN 그리고 매일경제가 이 RN서치에 의뢰해서 이 민심이 어떤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나온 이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그 결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죠? 네, 일단 가상 오자 대결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까지 이 선택지에 있었고요. 네. 이들 조사 결과 윤 후보가 47.7%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3.3%로 네. 윤 후보가 14.4%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이 지역별 응답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 후보가 호남에서만 윤 후보를 이기고 대부분 열세로 조사가 됐는데요. 수도권 응답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이 윤 후보가 47.1%, 이 후보가 31.7%로 15.4%포인트 앞서고 경기, 인천, 이재명 후보의 안방이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기, 그쵸? 인천에서도 48.1 대 34.8%로 약 13%가량 윤 후보가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또 성별 응답도 좀 살펴봤는데요. 남녀 모두 윤 후보의 지지도가 좀 높았습니다. 여성의 차이는 20.3%포인트 윤 후보가 앞섰고요. 남성은 여성보다는 격차가 좀 적은 편이었는데 8.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연령별 응답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40대를 제외하고는 전 응답층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뭐 조사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 최종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죠.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전국 지표 검사, 이 MBS 조사 결과도 좀 전해드리면요. 네.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접전을 벌였는데요. 여기서는 윤 후보가 36%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5%로 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의 초접전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완전히 급격하게 줄어든 조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은 이 RN서치가 한 여론조사는 좀 차이가 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그 4개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같이 한 건 또 오차범위 내의 접전입니다. 네. 이 좀 차이가 커요. 참 재밌죠. 근데 격차가 너무 커요. 네, 조사 시기는 비슷해요. 11월 15일에서 16, 17, 사흘이에요. 네. 아마 이 조사 방법에서 이런 큰 격차가 빚어졌을 겁니다. RN서치가 했던 조사, 그러니까 13%포인트, 14%포인트의 양 후보 간 격차가 난 이거는 ARS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선응답이란 말이죠. 무선 전화를 가지고 자동응답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아마 4개 기관은 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일 겁니다. 대개의 경우에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가 그랬어요. ARS 방식으로 자동응답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추세, 그러니까 대세론을 되게 많이 반영을 하죠. 지금 윤석열 후보는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뭐 박빙의 뭐 6%포인트 차이니까 박빙이라고 표현하면 뭐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근소한 격차에 차이가 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된 이후로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대결 또는 뭐 안철수 심상정을 포함한 사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기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에게. 자동응답으로 조사를 하면 저런 대세론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겼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 세력이나 또는 진보 진영 세력의 응답자들은 아예 답변을 안 해버리거나 거부해버리는 뭐 이런 행태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14%포인트의 격차라는 큰 차이를 보이는 한 조사가 나오고 반면에 대면 조사를 한 이 4개 기관은 1%포인트니까 네. 지금은 어느 한 여론조사가 맞다 틀리다라는 식의 접근 방식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기법의 차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다른 여론조사와 함께 나오는 거를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균치 정도로 감안해서 보시는 게 추세를 읽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지금 윤경호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게 이 단박에 나온 이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늘 말씀을 드리죠.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는 거 때문에 이 같은 지지를 받은 이 같은 조건으로 했었던 그 같은 업체의 여론조사 과거 그리고 2주 전, 3주 전 쭉 그 추이를 보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후보 지지율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지금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국민의힘이 39.1%가 나왔고요. 이 민주당이 27.2%, 그리고 그 뒤를 국민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5.5%, 정의당 4.8%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 조사에 놓고 봤을 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다른 열린민주당이나 이 다른 정당의 좀 이 지지를 좀 같이 끌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유호정 기자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오늘 열린민주당하고도 합당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공식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민주당 네.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에 네.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미 민주당에서는 혁삼 실무 대표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지금 이 관련한 실무 대표로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양대단 합당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재명 후보도 이 당대당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 통합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여권 대통합을 하자. 그러면서 열린민주당하고도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거든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관련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뭐 당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가 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여권 대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 쇄신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아 기자, 네. 어제 여의도에 굉장히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의 작심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 영입 인재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인데 일단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선대위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면은 앞으로 시간은 충분하니까 저는 아직 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들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강조를 드린 겁니다. 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은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쉬운 마음을 조금 드러내는 정도였는데요. 네. 실제 간담회에서는 좀 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은 현재 우리 당 상황이 엄중한데 국민의힘과 너무 대비된다. 그리고 절박함, 절실함이 전혀 안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 있는 분위기를 가지냐. 우리가 참패한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선대위에서 책임 자리를 맡은 분들이 벌써 다음 대선 그리고 다음 광역단체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일하는데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 후보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다. 과거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하던 마음으로 이 후보가 당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대로 채찍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원장 방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 만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죠. 여기서는 굳이 내가 선대위에 나서야 하냐라고 하면서 네.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또 막상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1시간 넘게 열변을 토한 거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결국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 결국 내가 선대위에 합류하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약간의 몸풀기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선대위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수아 기자, 이 선대위가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 뭐 엉덩이가 무겁다 이런 얘기가
양정철 전 원장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엄연히 말하면 양 전 원장은 당 밖의 사람이잖아요. 그쵸. 당 밖의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에서 자조의 목소리, 위기의식이 없는 여당 의원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일단 윤건영 의원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양 전 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기고 현장에 답이 있다. 이길 때는 국회의원들이 다 현장에 가 있고 질 때는 다 여의도에 있는데 지금은 양당 모두 여의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먼저 현장에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이 후보가 맞듣잖아서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 요인은 아니라고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탄희 의원도 민주당 쇄신론의 뜻을 같이 했는데요. 이 의원은 현재 선대위에서 너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위원회, 이른바 너목들 위원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네. 이 자리를 내놓겠다 직접 밝히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직책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장을 역시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의원들이 발로 뛰어야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수아 기자 말은 이제 의원들이 좀 직접 선대위에서 좀 현장으로 나가서 뛰어야 된다, 같이 좀 스킨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 이번 이 민주당의 선대위 구성을 매머드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몸집이 크면 사실 이 긴박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매머드급으로 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본인 표현에 따르면 아웃사이더였었잖아요. 그래서 또 꾸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 또 이게 지금 또 발목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외부 인사들로 선대위를 좀 확충하는 방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발빠르게 선대위로 옮겨갔어요. 네. 근데 그 선대위 구성 가만 보십시오. 위원장이라고 전면에 나서 있는 사람은 여전히 당대표인 송영길, 또 뭐 선대 본부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윤관석, 뭐 이런 식으로 원내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당의 당 체제 중심으로 그대로 그냥 간판만 바꾼 셈이 됐죠.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뭐 이낙연, 뭐 정세균 이런 분들은 뭐 상임 고문, 그다음에 뭐 추미애, 또 김두관 이런 분들은 뭐 명예가 붙어 있는 무슨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빨리 전환을 한 거에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나 그게 결국 그 당의 인물 그대로가 되풀이된 것밖에 안 되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건 좀 흔히 말하는 외연 확장. 근데 그 외연 확장이라는 게 아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정도를 가지고 과연 외연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선거라는 게 결국 고정층, 그게 뭐 25%인지 3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정층 양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무조건 지지하는 고정층,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고정층. 이 두 고정층 말고 가운데서 나는 이번 선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중도층. 이들을 끌어가려면 결국 당에 지금까지 발을 들이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선대위에 과감히 영입을 해서 뭐 필요하다면 전면에 내세우고요. 뭐 아니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를 해서 뛰게 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는 당 중심으로 풀려나가면 굉장히 원활하고 민첩하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분석을 했고 조언을 드렸습니다만 막상 출범을 한 걸 보니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와 당의 기존의 조직이 하나의 톱니바퀴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후보 따로 당 따로 결국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이라고 위기라고 얘기하는데도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 보면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걸로 뭔가 수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윤경호 위원께서는 외부 인사를 좀 영입을 해서 이 내부 쇄신을 좀 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수아 기자, 이 선대위 쇄신론이랑 같이 나오는 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찬 전 대표인 건데 이해찬 전 대표는 뭐 외부인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해찬 전 대표 언제 나오냐, 뭐 이재명 후보랑 만났다, 아니다 안 만났다 이러더니
또 만났나 봐요. 네, 이 기자들이 둘의 회동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네. 애초 어제 이재명 후보, 이해찬 전 대표 만남 보도가 있어서 기자들이 문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 대표 측에서 회동 일정이 잡혔지만 연기가 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추후에 만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양쪽 다 만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 사람 결국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 네. 이 민주당 선대위 원래 이낙연 전 대표 등 다른 상임 고문과 함께 만나려고 했는데 이 상임 고문들이 일정이 맞춰지지 않아서 연기를 한 거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후보는 일정이 맞아서 따로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공개로 진행된 두 사람의 회동,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선대위 운영 방향, 그리고 부동산 정체증의 공약, 그리고 야권에 대한 야권에 비해서 열세인 지지율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등판론도 혹시 거론이 됐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전 대표 측근이 말한 건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상대로 이 전 대표가 나서면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 이 전 대표는 아직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결국 김 전 위원장과 직접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전 대표 일단 뭐 당분간은 어쨌거나 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 같은 이 전망을 지금 내놨는데 또 이런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야박한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평가를 내놓는 건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때는 다 누구나 중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별로 중도 확장에는 이렇게 좀 주특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때는 큰 힘이 돼도 그리고 그쪽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는 하는 데는 좀 역할이 있어도 뭐 전면에 나설 거 뭐 있어요. 그냥 할 얘기 있으면 언제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2012년에 대선 때 당 대표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둘 다 중간에 사퇴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별로 둘이 나서는 게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지든 해. 9년 전이죠. 그때도 별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기 중도 사퇴했던 사람을 뭘 또 다시 전면에 내세우겠어요. 네, 지금 들어보면 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결국 이해찬 전 대표는 이 중도 확장성이 없는 사람 아니냐, 굳이 뭐 데리고 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정적인 지지층 양쪽에 있는 그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은 흔히 말하는 집토끼 단속.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열화 같은 지지를 보내는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 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웃하거나 조금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끌어오는 정도의 역할은 할 거예요. 그러나 누차 얘기하는 중도를 확장하는 데는 이해찬 전 대표라는 이 퍼스널리티가 이 중도를 뭐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인태 전 총장의 분석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예리한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네. 이해찬 대표나 양정철 전 원장 이런 분들은 굳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뭔가 지금 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항상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언급이 될 때 짝꿍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전 대표, 뭐 본인들은 이렇게 불리는 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만 둘 다 이 여의도에서 상황이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김현 기자,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 구성안을 들고 이준석 대표보다도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원래는 어제 오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선대위 인선을 이제 뭐 정리하는 그런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일정을 바꿔서 이준석 대표와는 전화 통화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직접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선대위 인선을 논의하겠다. 뭐 이런 갑자기 일정 변경을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윤석열 후보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만남 자체를 부인했거든요. 네. 양쪽의 이야기가 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네. 일단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방에 혼자 있었는데 누굴 만나요? 근데 윤 후보랑 오늘 저녁에 단판회동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녁에 나 지금 그런 시간 없어요 나 지금. 그럼 윤 후보님 안 만나신 거예요 오늘? 아 여기 있었는데 너 어디 만나? 그 선대위 합의안 전부 다 전면 재검토하신 거 맞으세요? 뭘 조금 선대위 합의안 나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직 확인도 못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윤 후보 쪽을 안 만났다. 윤 후보 쪽에서는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윤 후보한테는 만났다고 들었으니까요. 김종인 위원장 직접 만들었으니까 저는 우리 후보가 한 말을 좀 믿습니다. 예. 예. 뭐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의도가 있으시겠죠. 김종인 위원장 별다른. 예. 만났지만 안 만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 만나가지고 뭐 깊은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화를 했는데 뭔가 타결이 안 됐으면 이견이 있는 거니까요. 그걸 좀 부인하고 싶은 거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면 1차 정도는 나올 타이밍이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1차의 마지막 고리를 푸는데 좀 난항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드리면요. 윤 후보 측이 이준석 대표를 안 만나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가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패싱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을 저렇게 찾아간 건데 이 자리에서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있었다. 만날 기회가 있어야 만나지 이러면서 만남 자체를 부인을 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 만남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처럼 뭔가 이견이 있는데 그걸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나기는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다만 비공개 회담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특유의 이제 언어 스타일 때문에 좀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국민의힘 설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고요. 사실 이렇게 그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남이라 외부로 공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이 됩니다. 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제 비대위원을 지내면서 같이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라고 물으면 아니야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건데 여기 대해서 다른 한쪽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 화법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구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용을 조금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만남 과정에서 조직, 구성, 인선 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번 만남 소동의 그 한 이유 중에 하나로요. 김병준 교수 합류 문제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교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여러 차례 만나면서 굉장히 각별한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한 자리를 맡지 않을까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그 김병준 위원장이 교수가 김종인 위원장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는 김병준 교수의 합류를 조금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강한 전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김병준 교수가 합류를 해서 자신의 권한이 좀 나눠지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실제로 뭐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한 모양새였거든요. 네. 조금 이제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견이라는 게 김병준 전 위원장을 영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을 지금 내놨는데 보니까 김병준 전 위원장 말고 또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썩 좀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눈앞에 뒀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꽤 구체적으로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길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 김한길 대표의 합류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그 해당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분을 뭐 염두에 두고 계신 아니 누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실질적인 다른 국민 통합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하려면 무엇인가를 갖다 내용이 있어야지. 아니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몇 사람 들어간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짓은 괜히 국민한테 오히려 빈축만 사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기구만 하나 만든다고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부정적인 뜻을 보였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까지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캠프가 이제 반문 집합소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뜻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제 어떤 야심찬 영입 계획을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계속 조금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김현길 대표 측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뭐 제안은 받았지만 합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대위 구성안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근데 뭐 누구 안 친다고 그게 되는 거냐라고 또 자기 생각이 굉장히 좀 확고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선거 전략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지지층을 유지하는 데다가 덧붙여서 좀 확장을 하는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리스크 관리죠. 그런데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이 리스크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